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파리대왕 이인관산, 진실 전달자 사이먼의 죽음. 잭은 암멧돼지의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막대기의 양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잘라낸 머리에 목구멍을 박았다. 막대기는 아가리 근처로 빠져나갔고 피가 흘러내렸다. 산정의 짐승에게 바칠 제물이었다. 잭은 돼지머리가 달린 막대기를 숲속에 박았다. 곧바로 윙윙거리며 파리들이 달라붙었다. 그런데 사이먼의 정면에는 파리대왕이 자기의 지팡이에 매달려서 밝게 웃고 있었다. 마침내 사이먼은 눈 감은 자세를 포기하고 돌아보았다. 흰 이빨과 희미한 눈과 피가 보였다. 멧돼지 머리에 들러붙어 배가 터져라 포식한 파리떼가 사이먼을 멧돼지 머리 파리대왕에게로 안냈다. 사이먼은 산정의 짐승을 믿을 수 없었다. 만약 산정의 짐승이 진짜로 멧돼지 머리 선물을 받으러 온다면 눈으로 확인할 요량이었다. 사이먼의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왔다. 무엇을 잘못 먹었는가를 생각할 때였다. 파리대왕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파리대왕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사이먼은 자신이 어떤 거대한 입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입속은 캄캄한 암흑이었다. 사이먼은 그 입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사이먼은 코피를 흘렸지만 파리떼는 자기들 대왕의 머리에 새까맣게 들러붙어 풍미를 즐기고 있었기에 다행히 사이먼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사이먼은 비틀거리며 산정을 향해 걸어갔다. 막대기 끝에 검은 공처럼 꽂혀있는 파리대왕이 사이먼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사이먼은 입 주변에 피를 묻힌 채 파리대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걸어갔다. 어느덧 산정에 도착했을 때 사이먼은 보았다. 파리떼도 사이먼이 본 그 물체를 찾아내었다.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에 놀라 파리떼는 잠시 그 물체를 떠나 머리 위에 구름처럼 떠돌았다. 그러다가 낙하산의 푸른 천이 축 늘어지면 그 뚱뚱한 물체는 한숨을 쉬면서 굽버벅 절을 하는 듯 했고 파리떼는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잭과 아이들은 원을 만들어 빙글빙글 돌며 아이들은 짐승을 죽여라,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다. 렐폰에서 훔쳐온 불로 피운 모닥불에서는 멧돼지 살점들이 익어가고 있었다. 새까만 하늘에서 청백색의 번갯불이 치고 있었고 천둥소리가 났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영국 소년이 아니었다. 잭은 추장이 되었고 아이들은 야만인이 되었다. 얼굴과 몸에는 진흙을 발랐고 옷은 모두 벗은 채였다. 아이들의 광기 속으로 사이먼이 들어왔다. 사이먼은 산정의 시체에 대해 말을 했으나 아이들에게는 죽이고 목을 따고 피를 흘려야 할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다. 막대기가 내리 퍼부어지고 새로 원을 그린 소년들은 함성을 질렀다. 그 짐승은 원 한가운데에서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짐승은 고함소리에 지지 않으려고 산에 있는 시체에 대해서 무엇하고 자꾸만 큰소리로 떠들어댔다. 짐승 사이먼은 허우적거리며 원흥을 뚫고 나와 물가의 모래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아이들의 무리가 쫓아와 주먹질을 했고 물어뜯고 핥혔다. 곧 비가 폭포수처럼 퍼부었다. 비는 산정의 나뭇잎과 가지를 쓸고 산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낙하산의 시체도 함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사이먼의 시체는 서서히 물에 휩쓸려 바다로 밀려나갔다. 빼앗긴 안경과 새끼돼지의 죽음. 흑흑 새끼돼지는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잭 패거리들이 습격해와 새끼돼지의 안경을 뺏어갔기 때문이었다. 안경은 새끼돼지의 눈이었고 봉화를 피울 유일한 도구였다. 렐프는 결심했다. 막대기를 깎아 만든 창을 새끼돼지에게도 쥐어주며 싸울 태세를 갖추라고 했다. 렐프는 새끼돼지를 데리고 잭의 패거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렐프의 손에는 소라가 들려 있었다.
지역 패거리들은 바다 쪽 벼랑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소년이 좁은 벼랑 밑 길을 걸을 때 머리 위에 바위 뒤에서 갑자기 호령 소리가 났다. 완전히 야만인이 된 아이들이 둘을 막아섰다. 아이들은 모두 창을 들고 있었다. 렐프는 절박하게 서로를 불렀다. 그러나 아무 효과도 없었다. 잭의 신복 로저가 머리 위 바위 뒤에서 돌을 던졌을 뿐이었다. 죽고 싶냐 렐프. 렐프는 들고 있는 새끼 돼지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후 아이들에게로 가 잭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잭이 양쪽에서 사냥 부대원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그의 뒤쪽 풀밭에는 배때기가 불룩한 머리 없는 암 멧돼지가 나동거려져 있었다. 렐프는 잭에게 새끼 돼지의 안경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불을 달라면 순순히 줄 텐가. 안경을 훔쳐간 것은 도둑놈의 짓이라고 말했다. 잭이 렐프의 가슴을 창으로 찌를 듯 덤벼들었다. 둘은 가슴을 맞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보았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야만인들의 기덕거리는 웃음소리들이 들렸다. 렐프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잭이 아이들에게 둘을 잡아 묶으라고 명령했다. 새끼 돼지는 렐프에게서 받은 소리를 마치 부적처럼 들고서 아이들에게 호소했다. 야만인 짓을 그만두고 다시 합심하여 고향으로 가자고 외쳤다. 렐프는 좁은 길에서 창을 꺼내든 채 그들과 맞서고 있었다. 그 순간 벼랑 위 로저가 바위를 굴렸다. 바위는 새끼 돼지를 쳤다. 새끼 돼지는 12m가 더 낭떠러지로 떨어져 바다 위로 삐져나온 네모진 붉은 바위에 등을 부딪혔다. 머리가 터져서 골수가 삐져나와 발갛게 되었다. 새끼 돼지의 팔다리가 살해된 직후의 멧돼지처럼 경련하고 있었다. 사냥당하는 렐프와 불타는 섬. 렐프는 막대기 창을 움켜쥔 채 죽으라 달렸다. 야만인들의 함성소리가 여기저기서 달렸다. 렐프는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몸을 웅크리고 숨은 렐프의 눈에 양쪽 끝이 모두 뾰족하게 깎은 막대기를 든 야만인 하나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들어왔다. 렐프는 자신이 들킨 것을 알았다. 공포와 절망과 분노의 소리를 지르며 렐프는 야만인에게 달려들어 막대기를 휘둘렀고 야만인은 나둥거렸다. 그러나 함성을 지르며 다른 야만인들이 달려들었다. 렐프는 다시 달렸다. 그러나 그가 달려가던 쪽에 있던 숲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잭이 렐프를 잡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었다. 렐프를 발견했다는 신호가 어디선가 터지자 이곳저곳에서 잭의 패거리들이 달라붙었다. 렐프는 절망적인 공포에 쫓겨 불이 붙은 숲에서 나와 모래사장 쪽으로 달렸다. 금방이라도 야만인의 막대기가 자신의 머리를 후려갈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눈에 바닷물이 보인 순간 렐프는 쓰러져 뒹굴었다.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선 렐프의 눈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흰 견장과 금빛 단추 그리고 연발권 종을 짠 해군 장교 하나가 모래 위에 서서 렐프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교 뒤쪽 해안에는 군함이 딸린 작은 배 한 척이 있었고 해군 두 사람이 배를 누르고 있었다. 배 위에서 기관총을 든 해군 하나가 서 있었다. 장교는 친절하게 말했다. 섬 근처를 지나다 불길을 보고 찾아왔노라고. 잭이 지른 불이 렐프를 살린 것이었다. 렐프를 쫓아온 야만인 아이들은 창을 든 채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섬은 죽은 나무와 같이 시들어 버렸다. 사이먼은 죽고 잭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섬에 온 일에 처음으로 그는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온 몸을 뒤흔드는 듯한 크나큰 슬픔의 발작에 몸을 막힌 채 그는 울었다. 다른 소년들도 울음을 터뜨렸다. 몸을 떨며 흐느꼈다. 소년들의 울음에 휩싸인 장교는 아이들이 기운을 차릴 시간적 여유를 주려고 기다렸다. 장교의 뒤로 멀리 산뜻하기만 한 순양함이 보였다. 야망과 문명의 갈림길에 선 내 인생,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야만의 무인도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문명이 넘쳐난 인간사회에 살고 있나요? 1970년 11월 13일 당시 청계천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이 하루 16시간의 중노동과 저임금 속에서 각결하는 어린 여공들을 보며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질러 삶을 끝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 꽃다운 청춘의 분신이라는 지옥의 고통을 스스로 부여하며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중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긴 세월이 흐른 2023년 5월 1일 노동절 아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건설 노동자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또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그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고자 했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무고하게 구속된 사람 풀어달라. 분신 노조간부 야당의 유서 건설노동자 양씨가 야당 대표에게 남긴 유서, 역시나 소박하기 그지없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야만성입니다. 전태일이 살던 시대로부터 반세기나 지난 오늘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야 쭉쭉 뻗은 아파트에서 안락하게 문명의 길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피 튀기는 멧돼지 사냥터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도 알지, 나는 너희들의 일부분이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일부분이야. 왜 모든 것이 그릇되게 돌아가고 모든 일이 현재 이 모양으로 되었는가 하면 그건 모두 나 때문이야. 혼란에 빠진 사이먼에게 파리때의 왕 파리대왕이 속삭인 말입니다. 어쩌면 야만성이 인간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내에 야만의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탐욕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본능, 타인은 나를 위해 존재할 때만의 의미가 있다는 극도의 이기심, 이런 남보다 더 유리한 생존을 위한 본성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본성을 이기는 정신과 의지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발전기라고 해서 자신의 번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문화와 교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야만성이 인간 본성 중의 하나라면 그것을 합리성과 상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야만의 시대를 문명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리는 겁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각자도생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가뜩이나 야만성이 넘치는 세상인데 이제 그것이 더 본격화되나 봅니다. 잭은 이 말을 하면서 피 묻은 칼을 손에 들고 일어났다. 두 소년은 얼굴을 마주보았다. 한편에는 사냥과 술책과 신나는 희열과 전력의 세계가 있었고 또 한편에는 동경과 좌절된 상식의 세계가 있었다. 우리 인생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이기심과 분열과 정오가 지배하는 야만의 세상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연대와 상생이라는 문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권력을 탐하는 자들, 약간의 이익을 얻고자 그들에게 부역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의 야만성은 통제 불가능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글에는 정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육강식입니다. 강자의 포식을 위해 약자가 희생되는 것이 정글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인간 사회는 달라야 합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인간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갖기 위해 그들의 것을 뺏기까지 한다면 그 사회는 인간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명사회가 아닌 야만의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이 모여 우리 모두의 인생이 같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만의 사회가 끝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연장선에서 앞서 말씀드린 분신으로 생을 마감한 건설 노동자에 대해 용해인 국회의원이 한 말이 제 마음에 마음과 같아 전해드리며 42번째 인생 탐구를 마칩니다.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남겼을 그의 짧은 편지를 사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거리에서 외치는 그 요구를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그 한 문장을 수도 없이 다시 보고 또 다시